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김영호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영화 대사보다 더 센 말들의 향연. 그 말들의 충돌 속에서 지금의 정치판을 읽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판을 읽어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치 현장과 행정을 넘나드는 실전형 정치인 유정복 인천시장 나오셨고요. 청와대부터 국회까지 권력의 속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략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고위원 출마만 했다 하면 당선되시는 거침없는 직설과 촌철살인의 주인공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철학의 눈으로 정치의 본질을 해부하는 냉철한 철학자 탁석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작가들이 써놓은 이 멘트들이 앞에 있는 멘트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분 모두 기라성 같은 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의도 정치판을 영화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도라 극장의 이 커튼을 막을 열어주실 분은 탁석산 박사님이십니다. 탁 박사님, 뭡니까 준비하신 건? 저는 그 법사위에서 요즘 추나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나 대전, 예. 인사 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러면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판사 선임안에 안 올려주십니다. 또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대전이니까 전쟁이잖아요. 예. 그 총 쏘는 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영화 놈놈놈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좀 패러디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추미애 위원장은 사과탄 쏘는 사람이죠. 나경원 의원은 꼰대탄 쏘는 사람. 예. 그다음에 박은정 의원은 유탄 맞고 놀란 사람. 예. 그다음에 곽주택 의원은 유탄 맞고 처음 아니라는 사람. 추미애 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사과탄 쏘는 놈으로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하시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해서 사과하라.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말했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 반말했으니까 반말에 대해 또 사과하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나경원 위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께 묻겠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사과를 요구해서 이제 사과탄을 쏘신 거죠, 계속. 예. 그런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은 그 반격을 하다가 그 와중에 그만 이제 꼰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예. 너 초선은 조용히 해,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저도 그 뉴스로 봤는데도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 아무리 그 격앙됐어도 예. 제가 보기엔 그냥 격앙됐으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예. 막 격앙되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선은 조용히 해 이런 거는 좀 너무 꼰대스러운 게 아닌가. 앉아 있어, 조용히 해. 예, 이런 거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유탄 맞은 사람이 재밌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박은정 의원은 가만히 있다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놀랐는데 더 재밌는 건 이제 곽규택 의원 같아요. 예. 유탄 맞았는데 이거 처음 아니야. 옛날에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한번 쐈댔어 나한테. 별일 아니라고. 별일 아니야. 왜 소상한테 모욕감 피팅을 하니까 사과하세요. 소상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인사표 내라고.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소상 의원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옛날에 박지원 의원도 저보고 그랬어? 박근택 의원 똑똑히 알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곽규택 의원은 그 곽경택 감독 동생이잖아요. 예. 그 영화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예. 세 분이 같이 정치 입문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 17대 때 이제 국회 처음 있었는데 우리 최재성 의원님, 김재현 의원님 같이 들어왔고 예.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17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17대 국회 입문 초선 동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때 초선 들어왔을 때 조금 저는 감회가 새로운 게 예. 사실 그 당시는 우리가 한나라당이었죠, 예. 당명이. 그런데 우리가 매우 어려울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 한나라당은 거의 괴멸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고 예. 얼마나 정말 처절한 선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천신만고 끝에 사실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인천 경기 전석을 통해서 초선 의원 당선된 게 저하고 한성규 의원하고 2명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국회를 입문하게 됐고 그것이 제가 정치를 정말 제대로 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부분인데 예. 그 후로 최 의원님이나 뭐 김 의원님 또 나경원 의원님 초선 때부터 정말 맹렬한 의정 활동을 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왕성하게 의정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 초선 때가 아주 중요하구나 이런 예,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때가 그렇게 중요하면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초선이 가만히 있어 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동안의 전후 사정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차원에서 예. 나 의원이 한 것 같은데 표현은 사실은 좀 적절치는 않았죠. 예. 그 전후 사정을 잘 보면 또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예. 초선 의원의 행위가 또 있었거든요. 박은정 의원의 행위가 있었다. 예. 예. 박은정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예.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들어가세요 빨리.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여러 가지 도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아마 뭐 그런 것이 좀 촉발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예. 자꾸 나빠루라고 하는데 그 좌파 독재를 막는 시작이 바로 이번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쫄지 마시고 우리끼리 하는 일이라는 같이 해 주실 거죠? 대표님께서 들고 나온 이 빠루는 민주당인지 아니 제가 이때 현장에 있었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그 문을 열려고 그 사용했던 공구인데 예.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밀어내니까 그 공구를 떨어뜨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원내대표이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민주당 이런 짓까지 했냐고 이렇게 했는데 예. 사진이 찍혀가지고 예.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사용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계속 범죄적인 덤태기 씌우기를 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범죄 행위예요. 이 민주당이 얼마나 그 정말 악질적인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빠루는 드러나요. 민주당의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다. 네. 예. 민주당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선진화법이 적용돼서 법정까지 가는 이제 첫 사례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사 진행을 점거를 하고 방해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빠루는 사무처 직원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 이제 회의실장을 열으려고. 그 뭐 빠루를 나경원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폭력적으로 의사 진행을 발행했던 선진화법에 위배됐던 그 현장 막 소화기 뿌리고 난리가 났었죠. 예. 뭐 유리창 깨지고. 그래서 선진화법 통과되고도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나왔고 그런데 그 빠루를 들고 이 정당성을 항변하던 나경원 이 의원의 모습을 이제 통칭해서 나빠루로 이렇게 상징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출처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빠루가 아니라 과거에 해머가 해머도 등장해가지고 있었죠. 일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추룩가스를 본회의장 던지는 것부터 해서 옳지.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들을 이제는 좀 자제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초선이었던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누군가 5선이나 6선 정도 되는 대선배가 조용히 앉아 있어 이러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최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죠. 꼰대 선배님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꼰대하고는 다르게 가만히 있어, 뭐 초선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같은 당에서도 없죠. 좀 저는 좀 뜨악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렇고 그래도 선수가 뭐 계급처럼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당이 어렵고 곤란할 때는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혜와 경륜, 또 이제 수습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런 걸 또 존중을 해줬고요. 근데 지금은 당 내에서도 별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하고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초선일 때 저는 39살이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보다 나이가 더 아래인 분은 한두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돌격대, 뭐 행동대장, 행동대장은 뒤에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이 이제 그 의사봉을 못 집게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있질 않아서 단상을 점거하고 사회를 보지 못하게 하면 의사봉 빼앗고 그러면 이제 그 회의 진행이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선제적으로 국회의장 공간으로 가서 밤새 이제 국회의장을 감금을 해서 못 나오게 초선 의원으로서 그렇죠. 이제 그 작전이 있었던 거죠. 그 제가 이제 거기 선발이 돼가지고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으로 갔는데 담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저보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가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극한 직업이군요, 국회의원 초선은. 그리고 법사위 단상 정거를 할 때는 제가 제일 그 단상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엎어져가지고 이 갈비뼈 금나고. 아니 그러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러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초선 의원이 돌격대하고. 아니까 그러죠. 초선은 조용해. 너 그냥 돌격대잖아. 뭐 나서서 떠들 거 아니잖아. 이런 의미죠. 다 상대적이잖아요. 나경원 의원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거르지 못하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확팀에 튀어나온 말 같은데 그 말씀은 누가 봐도 조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거꾸로 얘기하면 다 상대적이잖아요. 야, 5선씩이나 돼서 간사를 해? 이러면 또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선 플러스 재판 중이잖아요. 이게 다 재판 중에 5선, 간사, 그것도 나경원. 이렇게 되니까요. 아, 이게 다 당의 이제 전략적인 배치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뭐 지극히 정상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그 간사를 누구를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거는 지나친 거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 보고 5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에 안 맞고 또 하나는 나경원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 또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과거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자유한국당이죠. 보좌관을 폭행해서 기소되고 그래도 법사위원하고 간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지 그거를 간사 선임을 막는 이유로는 그건 적절치 않다. 정치는 여야가 서로 자체적으로 간사 선임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간사 선임을 막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논란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진법사가 확보하고 있는 이 돈의 이 출처를 좀 확인해 갈 수 있는, 추적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그 관본권 띠지였는데 이게 검찰에서 사라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관본권 띠지 등 분실을 인지했지만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저렇게 위에 스티커가 있고 다 하나씩 뭉쳐 있고 그리고 비닐로가 다 쳐져 있어요. 저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들 다 폐기해 비웃시었더라.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남들 다 회기에 비읍시옷들아 본인이 회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폐기한 거죠? 네,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압수문 처리할 게 많아서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을 패킹된 거를 기억을 못합니까? 위증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부분이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관들이 비웃어요 지금. 기억 안 난다. 대한민국 어떤 지검에서 압수계를 담당하는 수사관 둘이 나와가지고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와가지고 원형보전 지시한 것도 기억 못한다고 다 비웃고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 이게 그냥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유실됐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일반적으로 정치 자금을 준다거나 뇌물을 준다거나 이랬을 때 그 감봉 이 띠지가 증거가 돼서 했던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분실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용한 사건, 어디 숨어 있는 사건이 아니고 난리가 난 사건인데 띠지를 분실을 했다? 근데 띠지를 분실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이 아니면은 하여튼 범인이 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의심하고 이상할 만한 일이죠. 저 철학적으로 철학이 거기 뭐 철학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사람의 기본 이제 행동이라든지 사고 방식이라든지 또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냥 없어졌을 리는 없겠죠. 누군가 고의로 없앴을 것이다. 텐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거는 권력이겠죠. 사심이 있었다면 돈을 갖고 갔겠죠. 그 띠지를 뭐하러 갖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띠지만 없어졌다는 건 권력이 개입했다는 증거겠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검찰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권력을 또 지시할 만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런 거를 뭐 특검이나 이런 데서 곧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옛적에 그 검사 시절에 그 압수물을 횡령한 그 수사경찰관을 수사한 적이 있거든요. 도박판을 덮쳐서 그럼 판돈을 전부 압수를 해왔는데 수사 기록상 대충 금액이 있었는데 이게 10분의 1만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뭐냐? 10분의 1만 남아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 압수물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거나 유실은 아니다. 단순한 실수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더군다나 이게 수사관들은 전부 그 장갑을 끼고 이렇게 지문도 묻지 않게 보관을 하고 그것을 이중 그 금고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압수물에 띠지가 없어졌다는 거는 뭔가 하여튼 이상하죠. 이것은 뭐 정상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이미 관봉권에 의한 뭐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게 지금 와서 없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의문시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밝혀낼지 모르겠지만은 명확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고 처음 있는 일인 게 관봉으로 돈 받은 건진도 훼손을 안 했는데 이거를 문제가 돼서 압색한 검찰에서 이걸 훼손했다는 것도 받은 자도 훼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전달하기 위해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훼손 안 하고 그대로 갖고 갔는데 검찰에 그것을 가져갔을 때에는 그렇다면 누군가 손을 댄 거잖아요, 권력이. 그렇다면 이거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 개입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 단독 회담도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세게 하실 줄 알아요. 장동혁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것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또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와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뭐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모습을 보이고 또 현장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여야의 협치를 얘기하고 그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얼만큼 진정성을 갖고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정청래 대표가 야당하고 악수도 하지 않는다.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이 이거는 뭐 둘이 그럼 짜고 치는 거냐. 즉 인심은 내가 쓰고 그다음에 굳은 일은 당에서 하고 그러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또 탄압하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조금 이 소위 말해서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의 회동, 그 전에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게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여러 당 대표 같이 본 적도 있고 또 민주당 대표만 또 따로 본 적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고 비서실장이었죠. 그리고 근데 저는 뭐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빨리 만나고 이런 거는 내용은 그다음 문제고 저는 매우 좋은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를 갖다가 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잘한 거다.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당원 명부도 가져가겠다고 하고 이 특검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모든 것을 지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없는 죄를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민재판소도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도 재판부입니다. 인민재판소가 그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국내에 들여온 것이 내란 특별재판부겠죠. 이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자 했을 때 그것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받아주겠느냐는 거죠.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야당 대표하고 악수하는 모습.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우아한 모습만 연출하고 거기에 조력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유정복 시장님께도 비슷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3 계엄 당일날 뭐 청사를 통제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여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 몇 분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리 유 시장 만나자면 만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엄 당일날 청사를 폐쇄하고 이런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입니다. 이미 다 사실 확인이 되는 얘기죠. 계엄 당일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역 안정을 위해서 비상회의를 해갖고 지역 주민의 안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비상태세를 점검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지극히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청사 폐쇄를 했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일 뿐만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바로 탄압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런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에게 이제 청구서가 날라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공천 30석을 달라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파 정당들은 4개의 정당입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당이에요. 이 4개의 정당은 이거를 무기로 국민의힘한테 양보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 230개 정도가 단체장이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중에 한 30개 양보하면 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거로 봐서는 이제 아스팔트 부대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정당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정당이라는 건 이제 정식 기구를 통해서 공천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뭐 청구가 날아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명수까지 뭐 정해가지고 한 30명 정도면 뭐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지금 공개적 요구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죠. 고성국 박사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뭐 청구서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는데다가 유사 그 우리 당과 비슷한 그 주장을 하는 보수 군소정당들이 좀 생겨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같이 경쟁을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뭐 몇 표를 뺏어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더 약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 이 연합공천을 해라 이런 요구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30개라고 하는데 이 그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아마 대구 경북일 겁니다. 예, 영남권이죠. 예. 영남권 중에서도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의 기초단체장 수가 32개예요. 예. 대구에 다 달라는 얘기군요. 예. 경북에 22개.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당에 이런 주장을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당을 쇄신,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온 노력을 기울여서 당이 방향을 정해서 해나가야 될 때 공천을 얘기하고 또 거기서 지분을 얘기하고 저는 이건 정말 한심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대표로 장동혁, 물망에도 안 올랐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당선시키게 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윤어게인, 그다음에 탄핵 반대, 그다음에 극렬구구적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엄이라는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탄핵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고쳐달라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겠습니다. 세이브! 이거를 몇 개월 전만 해도 전혀 당대표 물망으로 오르지도 않았던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보면은 무등 태워서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대선 후보가 당대표 나와서 패배한 첫 케이스예요. 보통은 이재명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대선에서 패배해서 그다음에 야당 대표로 다 복귀를 했어요. 그럼 이 현상은 뭐냐? 극렬, 극우, 그리고 반탄, 또 윤어게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당대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청구서는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단일 대오, 이것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제안 수준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조금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도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 당 대표로서 존립하겠습니까?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당 대표들은 다 물러나는 것이 관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그 당 대표로서 역할은 하지 않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기반 없는 당 대표의 이제 숙제죠. 큰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판도라 극장은 최재성 우리 수석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뭔가요?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만든 작품은 바로 슬기로운 수감생활.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해군함정 선상파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 씨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제졌으면 뭐가 나오겠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의 수사 내용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재판을 거쳐서 사실 여부가 다시 더 확정을 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이 매주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요. 정권이 바뀌면 한 번씩 털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유효기간이 이제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또 한 8개월 지나고 한 7개월 지나면 지방선거니까 제가 보기엔 뭐 세게 몰아붙이겠죠. 기억나시죠? 이해창 전 총재.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이 있었고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 대부분 대선자금 수사를 또 검찰에서 하고 그전에는 사실은 당에서 대선자금을 마련해서 치르거나 후보가 마련해서 치르거나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거 때마다 국고보조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김재원 최고님은 정치를 해보셨기 때문에 요 변천사를 아시잖아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분은 몰라요. 정치를 안 해봤어요. 윤석열 후보나 또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이 선거 문화 이런 것에 젖어 있었을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짓들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뭐 대가성이든 공천대가든 매간매직이든 이런 건 다 떠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특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휴가를 보낼 때 해군함정위에서 선상 파티를 술을 마시면서 선상 파티를 했다. 거기에 이제 해군함정 우리 최신 해군함정들이 여러 척 동원됐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도대체 보통의 경우 수사는요. 밀행성이 원칙이거든요. 은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이 특검은 그게 아니고 단서만 있으면 일단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미 이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는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팀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좀 흘러나오는 과정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뭐 특검이 아니고 검찰도 그랬거든요. 피의 사실이 되지도 않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어 왔었죠.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은 그냥 설마 했던 이런 상상들이 다 현실이 되니까 저는 왠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다음 판도라 극장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제가 준비한 그 극장은요. 영화 극한직업입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 회원들이 엄숙하게 기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까 1,000억 정도 더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1,000억의 소요 내역이 뭐냐고. 5만 톤 용량의 종수장을 만든 게. 그럼 원수는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압된 18,000톤 하고 기존 우리가 막.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미 확보된 예산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할 게 얼마냐고. 그때 250억, 번대와 497억, 추가로 한 500억 더. 이게 광주가 1조 원을, 근데 1조 원 있어요. 이 땅을 이제 받아서 팔면은
그 판매 가격하고 차액이 광주시의 수익 아닙니까? 요즘은 계산 못 얼마 해봤습니다. 요즘 계산 못 하고 지금 1조 계산할 그러니까 저기 모관에서 못 믿는구만 보니까. 아니 이제 그것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저희들이 정도 추산 대충. 또 최근에 보면 뭐 강기정 광주시장 또 김영록 전남지사 이런 걸 보면 정당 소속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혼을 내니까 이러다가 어디 대통령 겁나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유정복 시장도 계신데 좀 이렇게 안쓰럽다 이런 뜻인 거죠? 이 광역단체장들, 지자체장들이. 근데 뭐 저 유정복 시장님까지는 오지 않겠죠? 뭐. 한번 만나시면은 두 분이 아주 치열한 뭔가 주고받는 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계양에 와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1년에 한두 번만 회의 때 본 거 외에는 사실 소통이 없었어요. 본인은 오로지 대통령을 향한 정치 행위만 했기 때문에 마침 또 제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대통령이 의장이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하고 국무총리가 공동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국정 혼란 때문에 아직 공식 회의는 하지 않고 지난달에 한번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도지사들,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민을 대표하는 그 시장, 도지사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한다는 건 이건 신권위주의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인천에는 공식적으로 뭐 시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다는 거죠. 그 전에 그 중앙 권력의 그 집중이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자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장이 그 지방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런 건데 중요한 문제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잘은 몰라도 중앙정부에도 한 70% 정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면 권력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별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이거 돼야지 이제 지자체죠.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극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가문 현장에 갔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를 도와주면 되겠냐. 처음에 1,000억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쓰는가 물어봤더니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지방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방정부인데 우리도 선출직인데 왜 대통령이 우리를 무시하냐.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만약에 그 준비를 했다면 그 대답을 못할 리가 없었겠죠. 원수를 전부 확보해 주는 것은 환경부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준비를 잘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아까 행정달인이라고 하셨지만 성남시장 시절에 뭘 했는가 기억하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것만 떠오르고 경기도지사 때는 생각해보면 법카 횡령한 거 하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강릉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면요. 지자체 시장으로서는 24시간 꿈속에서도 그 대책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책이란 게 일선 그 일반 가구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일 그거에 아마 치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원지를 원수 확보를 하는 거는 어차피 그것은 국가 물관리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강릉시 정도 되면 이 물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그 큰 물 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아마 거기는 이 강릉시가 손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 오고 그리고 강릉에서 역대 최고의 가뭄 사태 그로 인해서 강릉 시민들이 물 공급을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아니에요. 강릉시장이 이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냐? 1,000억이 필요하고 500이 필요하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한 거고요. 정수장을 확장해서 물 공급량을 이제 늘리겠다는 그 예산인데 거기는 원수량이 풍부해갖고 원수 확보 비용이 필요 없는데요. 근데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이게 뭐 어디 광릉시 관내 애들 학생들 책걸상 갈아주는데 전부 몇 개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해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판도라에서 다룬 주제가 바로 이제 이런 주제들이어서 저희가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을 이제 특별히 모셨는데 어떠십니까? 판도라 해보시니까. 네, 이 자리에서도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데 저는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영역 그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평상시의 지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과유불급, 정치 과잉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부터 고쳐나가야만이 대한민국이 건전한 나라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의도 국회를 벗어나 시원한 바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아무리 거친 파도도 두렵지 않다. 판도라가 나온 바다의 왕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작가분들하고 친하세요. 바다의 왕자까지. 기분 좋으시죠? 그냥 북극항로 전도사를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북극항로 전도사. 북극항로 전도사. 바다의 왕자는 듣기는 좋습니다만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달이 좀 지났습니다. 정치인 전재수와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장관 역할을 해보니까 실적과 성과, 일의 결과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성과들이 막 눈으로 보이니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삼성 국회의원 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어느 게 둘 중에 하나만 딱 택이라라 그러면. 근데 장관을 한 뭐 2년, 3년 하면 이게 체력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장관들이 보통 1년 6개월, 2년은 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이상, 3년 뭐 이렇게 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강도, 노동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심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일단 저도 이제 여러 번의 대통령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디테일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되게 강합니다.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에 이 참모로서 모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낫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낫습니까? 모시기에. 대답 잘하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이게 남들보다 3발, 4발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따라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현장, 현실에 아주 몰입을 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대통령과 이게 논쟁이 붙었다거나 이러면 한 판이 다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매주 국무회의 할 때마다 장관들 긴장을 많이 하죠. 긴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들도 현장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다닙니다. 그 공개되는 국무회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가끔 농담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워낙 긴장해 있으니까 국무위원들이 가끔 이제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도 야 이점에서는 내가 한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재미없을 때도 있던데. 아닙니다. 저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싹 풀어주는 그런 국민들이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파한 데서 하는군요.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휴가를 잠시 갔다 왔더니 오랫동안 못 뵀던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반갑죠? 기재부가 그 청약 동의해 주시고
이거는 저 지역 민원이 아니에요. 이거 대한민국 민원입니다. 뭐야 국회 냄새가 나는데. 국민들이 다 그 생방송으로 지켜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대통령한테 칭찬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혼났습니까? 혼난 적은 없습니다. 혼난 적은 없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장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은 뭐 결국 대선 공약이었던 해수부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산 측면에서는 그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 예산이 잘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해수부 직원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세종에서 12년을 살고 있잖아요. 해수부 공직자들이 한 850분 정도 되거든요. 이전을 하셔야 될 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850가지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850가지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850명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을 다 들어야 되겠다. 맞춤형 지원을 해가지고 북극 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산업은행 이전이 이제 국가 대통령 공약이어서 국가 이제 과제로서 추진이 되다가 이제 결국은 하지 못했죠. 산업은행이 가는 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부산 시민들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선행돼야 되는 게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시절에 했던 부산 산업은행 이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운대 국민의 60%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부산 산업은행 촉구, 또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라는 그런 계대안을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든 간에 20년 전부터 부산하면 해양수도를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해양수도. 아무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해양수도.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또 해양수도 이야기 안 해?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북극 항로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수산산업, 북극 항로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해수부를 유일하게 정부 부처 중에 다 모여 있어야 되지만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되시자마자 12월 31일까지 날짜를 못을 박아가지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실천을 바로 해보이니까 부산 시민들이 야 진짜 하네. 아, 정말 저럴 줄 몰랐다. 산업은행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지는 그 뉘앙스가 부산 시민들에게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 대신 북극을 가로지르면 유럽으로 가는 항해 거리는 7,000km, 운항일수도 열흘이나 단축됩니다. 원시 상태로 남겨진 석유와 가스 등 북극해의 천연자원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북극해 얼음이 모두 녹는 2050년이면 북극 항로가 1년 내내 열리게 돼 북극해와 가까운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북극 항로 경제권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수도권, 여수, 광양에서 울산, 포항을 아우르는 해양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성장 엔진 두 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생존 전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라는 게 만약에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면 또 하나의 이제 경제 권역이 생기는 거라 굉장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틀어지고 있는 그 북극 쪽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숟가락을 얹을 힘과
가능성이 있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5년을 더 하겠습니까? 10년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백길인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다 뛰어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산항과 그리고 중국의 상해항이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국은 지금 작년에 북극 항로에 35번 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미 시범 운항을 다 끝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준비하면 뭐 하냐? 얼음이 언제 다 녹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준비하는 건 빠른 거 아니냐? 이러고서 넋 놓고 앉아 있으면 정말로 북극항로가 열렸을 때 준비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백길이 열렸을 때 잘 준비한 만큼 선점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언젠가 그 시기가 오겠죠. 반드시 열립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전재수 장관의 이제 개인적인 머릿속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의 이름을 빌어서 재수의 딜레마. 부산시장에 나간다는 설이 있는데 간단하게 예스와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내년에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예스 오와 노. 예스 오와 노. 제가 앵커고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예스 오와 노. 지금 다른 데로 고기를 돌릴 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가면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있습니까? 예스와 노. 예스 오와 노. 안 될 수도 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산 유권자들이 아는 거지. 사실은 이제 표를 행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이거든요. 그것을 건방지게 뭐 이러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원장이 부산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 시장이 나오면 우리 전재수 장관도 나간다는 걸 전제로 둘이 붙어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양보하실 생각입니까? 예스와 노. 상황이 돼봐야 알겠죠. 지금 부산 지역에서 인기는 조국 전 대표하고 우리 인기는 제가 더 많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부산시장으로 조국 전 대표보다 전재수가 낫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우리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까? 공약의 설계자였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의 설계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냐. 이게 아마 인사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앉히면서 중앙무대로 진출시켰고 또 나중에 대통령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누군가의 눈에는 차기 잠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정치평론가나 제3자들이 그렇게 말씀은 뭐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은 하실 수가 있겠는데 새로운 수도권을 하나 더 만드는 역할, 이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뭐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가지고 한반도 남단에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겠다. 우리 판도라 작가들이 우리 전재수 장관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수의 딜레마 2 밸런스 게임을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풀기. 지금 얼굴로 100살까지 살기 대 차은우 얼굴로 10년만 살기. 이건 뭐 고민 없이 지금 얼굴로 100년 사는 겁니다.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 대 롯데 자이언츠 우승. 롯데 자이언츠 우승. 아니 올해 해수부 이전이 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뤄지는 거니까. 해수부 부산 이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 우승입니다. 원래 롯데 팬이십니까? 부산 사람이 대부분 롯데 팬들입니다. 저도 오래된 팬이죠. 문영배 우리 전 재판 권한대행도 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롯데 자이언츠 우승을 그렇게 열망하시는데 저기 롯데 우승하기 호의에 대한 베스트셀러 여러분 그게 질문이 됩니까? 등가가 아니잖아요. 베스트셀러 그게 뭐라고? 롯데 우승입니다. 롯데 우승. 롯데 우승을 하면 부산이 편안해집니다.
부부 싸움 없어져요. 아, 네. 부산에 부부 싸움 하는 이유가 롯데 우승을 못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문영배 전 헌재 소장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조만간에 기회가 아마... 되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특전사 출신이다. 특전사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뭐 도움 없이 살아나오실 거고 살아나오실지 못 살아나오실지 애매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전재수 장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해양수산부 얘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가 않아요. 고수온 때문에 뭐 어획량이 굉장히 줄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 위기가 이 바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고수온 문제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잡히던 물고기들이 제대로 안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 가격도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주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한 2배 정도 더 증액을 시키고 기후 위기가 촉발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양식을 하던 뭐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요 예산도 내년에 한 2.5배 정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안정적인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그 선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시사 예능 프로그램 판도라가 최고고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십시오.